현주야, 그 서류에 절대 도장 찍지 마. 제가 그 말을 딸한테 내뱉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평생 장사를 하면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제가 그날은 정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 이름은 윤말순이에요. 올해 68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가 됐는데 처음엔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었었어요. 40년을 같이 살다가 갑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게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셋이라 크게 외롭진 않았어요. 현우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비추고 현아는 저녁에 전화를 자주 했죠. 그리고 현주는 주말마다 왔어요. 반찬이 없을 것 같다며 밑반찬을 싸들고 오거나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다며 오기도 했죠. 그렇게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드나드니까 집이 그렇게 썰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자식들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딸 현주, 아들 현우, 막내딸 현아. 셋이 2살 터울씩이라 어릴 때는 집이 늘 시끌벅적했죠. 포목점 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셋이 저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는 통에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답니다.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현우는 지금 인천에서 배관 설비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2 있죠. 제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아이가 현우예요. 직선적이고 말이 빠르고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하는 스타일이랍니다. 명절에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는 게 현우예요.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내다 버리고 집에 뭐 고칠 데 없냐고 꼭 한번 돌아보고 가는 아들이랍니다. 현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셋 중에 제일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머릿속이 가장 바쁜 아이죠. 뭔가를 보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죠.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밥은 챙겨 먹었는지.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주가 있습니다. 현주는 인천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교직 생활만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3월이 되면 설렌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날카롭게 생긴 눈이지만 웃을 때만큼은 달라집니다. 활짝 웃으면 눈이 다 없어지는데 그 웃는 얼굴이 남편을 꼭 닮아서 저는 현주가 웃는 걸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답니다. 성격은 저랑 정반대예요. 여리고 감수성이 강하고 상처를 오래 안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 현주가 43까지 혼자였어요. 셋이서 사이가 얼마나 좋냐면요. 현우가 가끔 제 빌라에 올 때 현아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나 엄마 집인데 너도 알아? 그러면 현아가 퇴근하고 오고 그러다 현주한테도 연락이 가서 셋이 다 모이는 날이 생기곤 했답니다. 그런 날은 제가 괜히 부산을 떨며 이것저것 만들어내죠. 셋이 둘러앉아 밥 먹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현우가 꼭 한마디를 해요. 엄마, 근데 현주 누나는 언제 결혼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현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야, 밥 먹다가 왜 그래? 하고 받아치고 현아는 그 옆에서 웃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게 또 우리 집 풍경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현주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예, 현주야, 너는 좋은 사람 만날 복이 없는 거냐?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드냐? 그러자 현주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혼자 살면 안 돼? 엄마 옆에 있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서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소개받은 사람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주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들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아, 이번엔 진짜구나. 그 사람이 바로 민혁이었답니다. 현주가 만난 지 5달 만에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뭘 해 먹일까? 집은 또 어떻게 치울까?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약속 시간보다 딱 5분 일찍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현주가 있었고 그 옆에 차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옷은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사람 눈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시선을 피하거나 하는 게 없이 눈을 반듯하게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차민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면서 두 손에 홍삼 세트랑 과일 바구니를 내밀더라고요.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평생 사람 보는 눈을 믿고 살아온 제가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싶었던 겁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세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방식이 조리 있고 정확했어요. 세금 얘기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경남 창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고 형제는 없냐 했더니 외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현주를 알뜰살뜰 챙기고 현주가 불편하지 않은지 반찬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현주를 아끼는구나. 그날 현주와 민혁이 돌아가고 나서 현아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어때 보이냐고 물었더니 현아가 잠깐 망설이는 거예요. 현아야,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요, 엄마. 그냥 좋아 보이던데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현아 표정이 영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현아가 언니 걱정을 하는 거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신호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현주와 민혁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 민혁 부모님을 처음 뵀는데 아버지는 온화하시고 어머니는 수수하고 정갈한 인상이셨어요. 결혼식 날 현주가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았습니다. 현주가 제 팔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데 그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제가 그 손을 한번 꽉 쥐어줬답니다. 그랬더니 현주가 살짝 저를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결혼 이후로 차민혁은 정말 사위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인천으로 내려왔고 어느 날은 제 빌라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현주한테 말했더니 다음날 민혁이 혼자 기사를 불러서 다 처리해두고 갔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이런 거 처리하시면 안 되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다 혼자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게 남모르게 힘들었는데 사위가 이렇게 나서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어느 주말엔 제가 좋아하는 추어탕집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는 근처 공원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민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희 엄마보다 더 변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이 사람 괜찮다. 현주가 잘 만났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빌라 임대 계약서를 찾고 있었는데 민혁이 옆에서 보더니 슬쩍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세무 쪽으로 한번 싹 정리해드릴까요? 어머님처럼 임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괜히 세금 더 내실 필요 없잖아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전문가가 도와준다는데 사위가 챙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보여주고 통장 잔액도 보여주고 남편 보험금이 얼마였는지까지 다 얘기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민혁이 저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챙겨가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 현우가 밥을 먹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매형이 요즘 너무 살뜰하게 챙기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엄마 재산 얘기에 관심을 가져?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현우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현우야, 너는 왜 사위가 잘해주는 걸 못마땅하게 보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아들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딸이 행복해하니까 다 좋게만 보였던 거죠. 그게 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혁이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주는 빼고 단둘이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혁이 자리에 앉더니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상속세 개편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들으셨죠? 뭐 그런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미리 자산 일부를 현주 명의로 이전해 두시면 나중에 세금을 수천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저희 의뢰인들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말이 막힘이 없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빌라 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히면 빌라 소유권이 현주 앞으로 넘어가는 서류였죠.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그 서류를 들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았어요. 뭔가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있었어요. 뭔가 찜찜하면 그냥 하지 마라. 그게 제 나름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위가 나쁜 사람이겠냐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설마 싶기도 하고 그 두 생각이 밤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날 현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더니 현우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절대 하지 마. 뭔가 이상해. 왜 사위가 장모 재산을 자기 처 명의로 옮기려고 해? 그게 말이 돼? 현우야, 절세한다고 그런다던데 엄마는 그 말을 믿어? 세무사가 절세해준다고 장모 빌라 명의 바꾸는 거 들어봤어? 그거 이상한 거야. 현우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현주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현주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거 찾았어. 지금 시간 돼? 현아 목소리가 어딘가 조급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 말해봐. 현아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민혁이 세무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실무랑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혼자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해 봤대요. 차민혁 세무사 사무소는 3년 전에 폐업이 돼 있었습니다. 세무사 자격은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파고들었더니 전 부인과 이혼소송 기록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이 있었고 차민혁이 그 소송에서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 분할받을 것도 없었던 거죠. 현아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끊겼어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야. 현아가 현우 오빠한테도 얘기해서 현우가 직접 발로 뛰었대요. 민혁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현재 채무 규모를 파악해봤더니 카드 빚을 포함해서 개인 채무가 4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변호사 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현아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따지면 현주 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이혼하면 절반이 매형한테 가. 빌라가 현주 언니 명의로 이전되는 순간 그게 이혼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야. 엄마 빌라가 표적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현주 손잡고 걷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던 민혁의 웃음 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얼른 현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나와봐. 그날 저녁 현주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였습니다. 현주가 자리에 앉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표정이 밝았어요. 저는 종이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폐업된 사무소 서류와 이혼소송 서류, 채무내역서 하나씩 현주 앞에 펼쳐놨어요. 현주가 처음엔 웃으면서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 이름이 같은 것도 많잖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서류를 가리켰죠. 현주가 이번엔 진지하게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열렸습니다. 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주를 보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울면 현주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엄마, 이게 다 진짜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현주야,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지금 일어난 일 절대 네 잘못 아니다. 저는 현주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현주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카페에선 1시간 울었고 제 차 안에서도 울었고 저는 그냥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현우와 현아한테 연락을 했어요. 모두 모이라고 했죠. 다음날 아침 새 아이가 제 빌라에 모였습니다. 저는 민혁을 집으로 불렀어요.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혁이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밝아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바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들뜬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게 어찌나 또 역겨웠는지. 기다리는 동안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죠. 현우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현아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가지런히 올려놓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창가에 기대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벨이 울렸어요. 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들어오다가 거실에 현우랑 현아가 앉아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바로 표정을 가다듬고 인사를 하더군요. 처남셔들도 왔네요. 어머님 오늘 가족 모임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저렇게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혁이 자리에 앉았어요. 현주는 차민혁 맞은편에 앉았는데 민혁을 전혀 보지 않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류 가져오셨어요? 오늘 다 처리해드리려고 일찍 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있던 명의 이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민혁이 눈이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민혁이 눈앞에서 그 서류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곧 뭔가를 수습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사 40년을 했어. 저는 차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 하나 못 알아보겠냐? 민혁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제안해드린 말씀이었어요. 명의 이전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고요. 말이 막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한두 번 처해본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현아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폐업 서류가 먼저였어요. 여기 보세요. 차민혁 세무사 사무소 3년 전 폐업. 현아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그 서류를 봤어요. 눈이 한번 재빠르게 움직였죠. 그 다음엔 이혼소송 기록이었어요. 전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소송, 차민혁 측 재산 없음으로 분할 대상 없음 판결, 마지막으론 채무 내역서였죠. 카드비 포함 개인 채무 4억 2천만 원. 현아가 서류를 다 올려놓고 민혁을 봤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죠. 차민혁이 천천히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겉으로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서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채무는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의 목소리엔 심지어 억울하다는 뉘앙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민혁을 봤습니다. 장모님 빌라가 현주 누나 명의로 넘어가면 이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민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현주 누나 재산의 절반이 매영한테 가는 건데 그거 모르는 세무사가 어딨어요? 현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민혁이 잠깐 현우를 봤다가 시선을 내리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로...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더 들을 말도 없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주를 봤어요. 현주도 그 순간 조용히 일어나더니 약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천천히 빼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현주야, 민혁이 말했습니다. 현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현주가 그제야 민혁을 봤어요. 어딘가 원망하는 듯 하면서도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요. 차민혁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가 그때 손바닥으로 서류를 모조리 덮어버렸어요. 그냥 나가세요. 차민혁이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을 불러 세울까 싶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민혁이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현주가 탁자의 반지를 물끄러미 혼자 보고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저렇게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죠. 현아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가져다 현주 앞에 놓았어요. 한참을 지나자 현주가 물컵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잘 살 수 있겠지? 저는 현주를 봤어요. 다 큰 현주가 그 순간만큼은 그냥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현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현주 옆에는 엄마랑 현아랑 현우가 있잖아. 그 후로 현주는 이혼 소송을 빠르게 진행했어요. 차민혁 측에선 처음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증거가 다 나와 있으니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제3명의 이전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까지 했죠. 민혁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 딸 눈물값은 돈으로 못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민혁은 결국 빈손으로 또 이혼을 했죠. 마땅한 결과였어요. 소송이 끝나고 며칠 뒤 현우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사위 고르는 눈이 좀 없었던 거 아니야? 저는 그저 웃었어요. 아유, 나도 우리 딸 앞에서 잠깐 눈이 멀었던 거지. 처음으로 현우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현주는 이혼 후에 제가 사는 빌라로 들어왔어요. 다시 둘이 살게 된 거죠. 어떤 날은 현주가 밥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봤는데 늦봄 햇살이 베란다 위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한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진작 저 나쁜 놈 걸러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잘 막았지? 우리 현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겉이 번지르르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말도 잘하고 태도도 반듯하고 처음엔 더할 너위 없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뭔가 찜찜하면 하지 마라. 이게 제가 40년 장사하면서 지켜온 원칙이었는데 정작 딸 앞에서는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딸이 행복해하니까 다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제가 흔들려도 옆에서 지켜보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새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평소엔 밥이나 같이 먹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순간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요.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걸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